일단 비영리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관련된 먼저 일반 사항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영리법인은 연초보다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보다 증가한 모든 금액 그러니까 원인이 그것이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았건 아니면 일을 해서 벌었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원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모두가 다그 뭐야 이그 법인세가 신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영리 법인과는 다르게 세법에서 열거한 수익 사업 거기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열거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열거한 사업 수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어떤 도매업, 소매업, 컨설팅, 제조업, 또 유통, 출판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자산처분소득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비영리 분야에서 특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받지만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 사업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는 이자소득,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에서 예금에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 금액이 바로 원천 징수가 되고 우리 통장으로는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그 이후의 소득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그 법인세 신고는 일반 영리 조직과는 다르게 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고 특례 규정입니다. 무신고 특례 규정이라는 얘기는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하면 법인세 무신고라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익금액의 만분의 7이나 아니면 산출세액에 대한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반해서 비영리 법인은 아마 이 중에서 우리는 법인세 신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천 징수 절차,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 주면서 은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탈세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신고 특례는 비영리 법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이자 줄 때 원천 징수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거는 단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이거 자체가 그 회계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무신고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 후년에는 안 하고 이거 자체가 회계 연도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기예금 이자도 있고 또 원천 징수 안 되는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 중에 우리가 일부는 원천 징수로 끝내고 일부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별 또 이자 소득 금액의 단위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신고 절차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오로지 단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3월 31일이라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아무런 것을 안 했다면 여기는 원천징수로 끝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거는 신고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가 놓쳤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이 신고가 인정이 안 됩니다. 왜? 3월 31일까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자 소득 특례 규정을 원했다, 선택했다라고 간주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 이 특례 신고로 하는 경우는 수정 신고라든지 경정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한테 이런 거 환급 신고하면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돼서 우리 신고 못했는데 지금 수정하겠다, 경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자 소득이 전체 금액에 대한 단위가 아니라 개별 건별로 선택할 수 있다가 보니까 요거 누락됐다, 바꾸겠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면 그 자체로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특례인데 신고할 때는 일반 주식회사라든지 영리조직에서 하는 신고 양식과는 서로 좀 다릅니다. 일반 영리조직은 법인세 단기 순이익에서 여기에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 또 송금 산입, 입금불 산입, 또 과세소득, 또 세액공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비영리 쪽에서 이자 소득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설명드리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만 전입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가 일반 신고서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한다 하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하고 설명드릴 부분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자, 비영리 법인에서 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이자 자체에 대해서는 원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과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발생한 이자 소득을 앞으로 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별도로 준비금 이만큼이 이자 소득이 있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앞으로 목적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금액 그 전체를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주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비영리 법인의 신고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자 소득이 100만 원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게 없으니까 과세 표준이 100만 원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과세 표준이 내려오니까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1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산출세액 1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 법인세가 14만 원, 14%가 되죠.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또 10% 돼서 14,000원을 우리가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은 법인세에 해당되는 설명만 하기 때문에 법인세 원천 징수됐던 기납부세 14만 원 이것을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10만 원, 14만 원 되니까 우리가 4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원천 징수, 비영리 법인의 이자 소득이 특례가 되는 경우는 100만 원 이자가 될 때
14만 원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14만 원 부담한 셈이 되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법인세 신고,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관점으로 신고하게 되면 100만 원에 대해서 10% 법인세가 부과되고 우리가 낸 세금 14만 원 비교해서 차이 부분을 우리가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우리 그 돈 받아서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에 다시 쓰는데 결국 이 세금 받아가서 뭐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이자 소득 있고 한데 이 중에 필요 경비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 인정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앞으로 100만 원 이만큼 들어온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목적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만 원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쌓아뒀다가 이 부분은 언제 목적 사업에 어떻게 썼겠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세법에서 이 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 과세 표준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산출세액 자체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비영리 법인은 이자 소득만 있는 데들은 법인세 원천징수된 것,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된 것들을 100% 모두 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니까 우리가 원천징수됐던 14만 원, 이 전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적립했고 또 그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설정된 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관리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비영리 법인의 이자소득 법인세 환급 신고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가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세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 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4월 달에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이제 힘드실 수 있어서 일단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 환급에 관련된 이자소득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눔셈으로 들어가서 나눔셈에서 이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눔셈으로 들어갈 때 일단 여러분들이 나눔셈 안에서 기초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세 신고가 오류가 안 나고 국세청에 접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기본 정보, 단체 기본 정보 메뉴가 있죠. 거기에서 단체명, 고유번호, 또 대표자 이름, 또 주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가기 전에 해놓으시고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국세청에 전자파일 접수하면 이게 안 됐던 부분들이 오류로 다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부분 누락된 거 입력하고 그러고 받아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관할 세무서. 자, 앞에 기본 정보 탭 말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단체 정보에 여러분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관할 세무서가 어디다 하고 그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를 여기에 기재해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고가 어디에 되고
또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야 나중 홈택스에 전자 파일 제출할 때 이 두 가지에서 상호 확인하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잘 확인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금융계좌 정보. 자, 이거는 물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놓치서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네,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으면 은행 지점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 두면 원천 납부 수행 명세서에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는데 여기 금융계좌 등록할 때 이 금융계좌 등록은 여러분 그 메뉴에서 업무에서 금융거래처, 금융계좌, 계좌조회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용산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신고 절차에서 이게 다 관리가 되죠. 우리가 계좌를 자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챙기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 게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어떻게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니까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6월달, 12월달 안에 이자가 보통형 이자가 원본에 가산된 것들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준 데 보면 여러분이 계좌 개설한 은행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거기 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좌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 중에서 여러분이 금융계좌 정보 이렇게 보면은 국세 환급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세 환급을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신고서에 국세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뭐가 문제냐? 이거 안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단 하나, 이 계좌번호가 기재가 되면 여러분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없으면 여러분 사무실로 우편물 통지가 오게 됩니다. 언제 환급이 되니까 환급금 받아가라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행 통지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온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급금을 실제 수령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얘기들은 하면은 더 좋고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앞에 나오는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단체 정보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작업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작업으로 선납세금, 우리가 원천세를 부담할 때 이 부분이 원천소득세와 원천지방소득세라는 전표로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받았는 거 이자만 집어넣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환급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천소득세, 원천지방소득세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계좌번호가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 거래처로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 관련된 지점, 계좌 어디인지 하면은 자동으로 다 불러서 오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좌번호의 정보에 관련된 지점에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있으면 나중에 모든 정보는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200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왜 하냐 하면 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이자를 앞으로 목적 사업에
쓸 거라는 전제로 우리가 비용을 공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로 사업비로 썼다는 것들이 어딘가 기록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회계 처리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전표는 관리부서 임차료 지급했다. 우리 목적 사업에 쓰는 거죠. 관리부가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보통예금,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분개를 하죠. 시설 지급 임차료 보통예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이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예. 지금 여기에서 그 밑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쓰겠다고 했던 것은 부채가 됐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설정했던 것 중에 70만 원만큼은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변에 73만 원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이고 대변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액이 이렇게 73만 원 같이 회계 처리해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액 계정을 쭉 열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내역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 얘기는 1년 동안 목적 사업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질문 내용은 단체가 계정을 설정해 놓지 않았는데 이 신설하는 거를 요청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오픈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전표 입력하다가 안 되어 있으면 운영팀에게 언제든지 해주시면 바로 이 부분은 오픈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 분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던 이자 총 수령한 부분, 원천세가 발생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 금액을 고유 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페이지 지금 요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나올 화면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표 쓰시면서 원천세라고 계중과목 처리하면서 상대방 거래가 뭐 국민은행이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다 해주면 여기 나온 것 같이 이자 금액이 나오고 법인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 금액 268만 2천 원이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전입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원천세 공제한 후 순입금액이 아니라 원천세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4만 원 원천 징수되고 86만 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86이 아니라 100만 원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외부 감사 받고 이러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정기예금을 이제 가입하고 1년짜리 정기예금 가입하면 12월 31일에는 아직 돈이 이자를 우리가 못 받은 상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연간 미수수익 11개월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간 경과분으로 인식한 미수수익 금액은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수령한 것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 납부수익 명세서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서 268만 3천 원 이자 금액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 차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라는 분기가 들어가고, 대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부채로 이 금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 당기 발생 이자 소득에 대한 고목 준비금, 물론 이제 정식 명칭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인데 너무 기니까 고목 준비금으로 많이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목 준비금 설정을 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자 소득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이유는 이제 여러분 단체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하게 되면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일반 사업 소득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업 소득의 경우에 고목 준비금이 50%만 하는 것이 일반인데 80%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이게 어디가 얼마가 됐는지 하려면 적용에다가 발생 대상이 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주시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미리 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신고서 이제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작업이라도 순서를 바꾸면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 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은 작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스템에서 불러오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장하시는 경우는 되는데 일단 보면은 공제된 원천징수 법인세 우리가 얼마를 세무서에 먼저 세금으로 원천징수 됐다는 명세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안 되는 이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단지 100원, 200원 이자만 들어오고 끝나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자 금액에서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된 금액만 나온다.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식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다가 가끔 원천소득세 선납 계정 이런 부분들 뭐 이 오류가 있어서 전표가 잘못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가 나오면 나중에 수작업으로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을표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넘어왔던 고목준비금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관리하는 것, 또 올해 발생된 것 중에 목적 사업으로 얼마를 썼다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나 단기에 발생된 준비금을 올해 사용한 명세를 기록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용하는 용도가 고유 목적 사업비, 우리가 상정법에서 얘기하는 출연자산 관리에서 얘기하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비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고유 목적 사업 관련된 운영 경비. 아까 이제 잠깐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 어떤 임차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지정기부금 다른 단체에 주는 건데 이건 우리가 타법인 출연이라 그러죠. 고목준비금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정기부금은 우리가 세법상 출연자산 관리에서는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 아닌 부분. 그리고 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여러분이 사용할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수익사업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수익사업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 수익사업에 그 반대되는 여집합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니까 비수익사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실무에서 이거를 비수익 사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목적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럼 목적 사업 안에는 수익 사업인 것도 있고 수익 사업이 아닌 것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과 후 학교를 한다. 이 세법상으로는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단체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 사업이 되죠. 그럼 이자 소득이 발생된 거로 방과 후 학교에 그 학교 수업비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용도로는 고유사업, 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뭔가 교재를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지원하는 비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이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 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가표. 이 부분은 이만큼 우리가 고목준비금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력 관리도 들어오고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게 다 끝나면 신고서가 마무리됩니다. 신고서 마무리하고 신고용 전자 파일을 생성시켜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하면 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옆에 놔두시고 요 얘기들은 계속 나중에 이제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내용들로는 이제 이 PPT 화면은 제가 없애고 나눔생 화면을 열어놓고 나눔생 화면에서 이 얘기들을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나눔생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신고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어떤 그 사례가 된 단체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떤 단체가 있는데 여기 뭐 후원금 이런 것들에 이제 상관없고 이자 금액이 268만 3천 원이 됩니다. 예, 이자수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이자 금액 여기는 여기 있는 투자자산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익법의 운영성과표에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재원으로 조달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자 금액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사업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계금 관련된 것들은 여기 나오는 사업 외 수익의 수입이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예금 쪽에서 발생된 게 한 268만 원, 보통예금 쪽에서 발생된 게 한 42만 원 이렇게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268만 3,800원, 환입액은 493만 원을 사용한 걸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이자 금액이 여기 위에서 나온 268만 원과 밑에는 40 하면 300이 넘는데 왜 260만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보면 미수수익 42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 우리 계산서 조금 뭐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268만 원의 선납세금, 미수수익 42만 원,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이 이자 수입 금액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기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보게 되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작년에부터 넘어온 게 53,860원이 있었고 단기에 이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고목준비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선납세금의 원천세라고 표현된 부분 회계 처리한 것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다 불러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에 대한 부분들 잠깐 좀 설명드리면 여기 나오는 제일 먼저 사업연도에 따라서 관련된 자료들이 구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니까 2020년 기준으로 불러오면 2020년에 해당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로 22년도가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 작업하시면서 이상할지 모르니까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오른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회계 처리를 누락됐다든지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이 생기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리고 관련된 원천 징수 의무자 사업자 번호를 쓰고 또 상호 쓰고 원천 징수된 날짜 쓰고 이자 금액 세율과 법인세 넣으면은 한 줄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 알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999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신한은행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주로 발생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본부와 지부가 다 막 나눠져 있는 경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결산 자체가 본부에서만 했고 지부에서 발생된 것들까지도 같이 법인세 환급 신고할 때는 지부 발생된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자 고유 번호는 본부, 지부 각각 단위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본부, 지회, 지부, 지점.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법인 등기번호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저장이 되게 되고. 하면서 발자를 잘못 쓰네요. 이렇게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나를 이제 넣었다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경우는 밑에 또 이렇게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된 항에 대해서 놓고 이렇게 왼쪽에 쓰레기통 표시가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이 이제 삭제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버튼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보다 이제 고목준비금 사용 내역을 하는 두 번째 메뉴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두 번째 메뉴는 지금 어떤 얘기는 이 고목준비금이 사용되는 용도가 네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하나는 고유목적 사업에 쓰이는 부분, 고유목적 사업의 경비, 운영비로 쓰이는 부분, 또 지정기부금, 기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것은 제가 그냥 샘플로 지금 회계 처리하면서 넣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가 될 때는 여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지정기부금이냐 고유 목적 사업비냐 아니면 운영 경비냐 요거를 여러분들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이라는 있으면 그 내역들을 기록하시고 또 받으시는 사람들에 대한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왜 3인 이렇게 되고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주민번호가 아니면 상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기재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블랭크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금액들을 넣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금액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반영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목준비금 환입 계정을 쭉 열어놓고 우리가 작년도에 넘어왔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이상한 거에서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뭐 여기 화면 위에 나오는 출력 버튼 누르면 이 부분이 PDF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그 PDF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제일 이제 그 가장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가표 표시입니다. 가표 표시인데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뭐 숫자들 막 이제 제가 잘못 넣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이 양식의 성격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소득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소득 금액은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저기에 금액 나오는 것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만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자 소득은 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금액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고목준비금을 설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소득 금액은 무조건 0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일단 0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혹시 다른 쪽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금액을 더 집어 넣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단기 계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자, 이 단기 계산 고유 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은 여러분들이 전표로 발생해서 단기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얼마이다라고 장부에 반영한 금액, 그러니까 회계 처리한 금액이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손대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장부에 반영한 금액이니까. 세 번째 나오는 이거는 법정 기부금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부금 다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건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 이거는 1번에서 저기 2번 더하고 3번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앞에 그 1, 2, 3에 대한 자동 계산이니까 4번도 여러분이 별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6번, 5번 있는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조금 수정할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자,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요거는 아마 2683이라고 수작업으로 지금 좀 작업을 해둔 금액이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를 한번 보죠.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는 268만 2천 원이 됩니다. 268만 2천 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기 나와 있는 이자 소득 금액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자 소득 공제 받는 것만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상정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실현재산의 운용소득 개념은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다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기에 원천징수가 안 된 금액까지 여기에 표현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가 그냥 원천징수된 금액만 한다면 자동으로 있는 걸 그냥 쓰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저기 수작업으로 여러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수작업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2683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는 100만 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가면은 이거 숫자를 더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발생되는 이자 소득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환입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때문에 잠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래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얼마로 설정할까 고민하실 때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싶으면 원천 납부 세액 명세에서 나와 있는 268만 이 숫자로 그냥 가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이 부분을 고유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으로 전입해 두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 보면은 표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열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 원래 이전부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얼마를 비용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전기까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원래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작년도 2021년도에 발생된 게 280만 원이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이제 이게 첫태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작년에 우리가 세법으로 그 비용으로 잡았던 게 300만 원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썼고 그다음에 2월 돼서 사용했던 게 작년까지 70만 원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해 넘어온 게 230만 원을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2월 되는 금액 요 부분은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번에 있는 부분. 또 직접 사업연도까지 했던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자, 493만 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을표로 넣어 두셨던 이 숫자에서 자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시스템에서 일찍 만들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사용된 걸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93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작년 거부터 먼저 다 쓰는 게 되겠죠. 493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작년 거를 쓴 거고 올해 발생된 것 중에는 193만 원을 썼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게 70만 원 썼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까지 70 썼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돈 중에 230원 작년 거고 263만 원이 이제 올해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컬럼만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기 부분은 여기 위에서 원래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올해 쓴 거 중 송금 사립한 268만 원 중에서 쓴 게 263만 원이 되니까 53,860원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쓰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너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결산서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로 여러분들이 실제 받았던 금액 얼마가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에 올해 이전에 송금 산입한 금액이 얼마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 설명하고 작년도까지 사용한 금액 요거만 기록하시면 나머지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개대상 이용을 돌성금 명세가 있는데, 이 명세서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별성금을 공제하고 80%만 공제하는 경우 복잡한데, 이자소득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있지만 여러분들 이자소득만 있는 데서는 이거 무시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정리가 돼서 법인세 신고서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법인세 신고서 앞에 우리가 이자소득 금액, 그 다음에 준비금, 송금 산입된 금액 해서 산출세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포맷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계산돼서 넘어오고 원천 납부세액으로서 37만 5,480원 원천 납부했는 금액, 이 가표상에서 이게 따라 나오죠. 37만 5,480원. 이 숫자가 법인세 신고서에 그냥 끌고 들어오죠. 그렇게 정리가 돼서 기납부세액이 되니까 37만 5,480원을 환급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은행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국민은행 용산지점 보통예금 이 번호의 계좌번호 환급계좌로 표시된 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일들 자체 신고서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눔셈에서 신고서 우리가 얼마 법인세 신고할 거냐 이것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전자신고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신고서 생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다운로드 받은 게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누르면 여러분 시스템에서 파일을 다운하면 윈도우에서 설정했는 대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특별하게 세팅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요 폴더 내 PC에서 다운로드 폴더 여기에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전자 파일 생성 하면은 이제 전자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생성된 파일이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파일이 전자 신고하는 파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생성한 파일이 어디에 있구나, 저 위치, 이게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고 C나 D의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제 위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가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전자 다운받은 파일의 파일명을 이거 기억하기 쉽게 2020년도 법인세 신고서 이렇게 파일명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세청하고 약속된 파일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세금이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한 것은 나눔셈 화면은 일단 이제 내려놓고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을 일단 먼저 하셔야겠죠.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하다가 이제 홈택스의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초기 화면 중에서 여기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법인세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도 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냥 초기 화면에 보면 법인세 신고라는 자주 찾는 메뉴에 이 법인세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신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법인세 신고하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22년 3월이어서 이렇게 이제 법인세 신고, 정기 신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간편 신고가 있고 이사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가 있고 파일 변환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는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자가 얼마고 고목준비금 얼마고 이거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입력하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눔셈에서 이 작업들을 다 해온 거죠. 그러면 그 나눔셈에서 신고할 전자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을 변환해서 신고하는 이 세 번째 메뉴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전자 파일 생성하는 이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변환 대상 파일 선택 메뉴에서 내가 어떤 파일 어디에 둔 거 찾아보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화면에 나온 것들은 이미 작업을 여러 번 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면 전자 파일 생성하는 이 폴더 찾아서 이제 나오죠. 그럼 다운로드 파일에서 지금 이 파일 앞에 우리가 했던 거 요거를 클릭해 주면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고 나면 국세청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파일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신고서를 접수받기 전에 이 만들었던 신고 파일이 형식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내용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을 두 단계로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형식 검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형식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올린 파일이 형식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그것은 그냥 국세청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증했다는 얘기뿐이기 때문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파일을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다 보면 여기에 이제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죠. 보통의 경우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고 내용 검증 대상 납세자 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가 뭘까?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하면은 오류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출력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 을표 우리가 준비금 사용한 내역을 썼는데 9번째 줄에 있는 지출 내역, 지출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안 만들면서 가공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었으니까 이런 오류가 뜬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틀렸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앞에 가서 거기 원인 되는 것들, 잘못 기록된 것들 이런 거 수정 한번 쫙 하고 다시 와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 번 더 형식 검증 결과 확인하고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용 검증하기 또 버튼 누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누르면 그러면 내용이었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정상 납세자 수의 1이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1이 나오면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자파일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쭉 설명드린 부분들이 나눔셈에서 이제 원천납부 수익 명세서 보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한 내역을 표 정리하고 그다음에 준비금 전입하는 절차 가표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신고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전자파일 생성해서 홈택스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기재한 국세 환급금 계좌로 국세청에서 여러분 계좌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